조선 말기 경상남도의 제법 큰 섬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딸 윤수연은 관할 지역 관찰사였던 이대감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집안의 윤수연이 대단한 세도가였던 전 관찰사 집안으로 시집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연의 혼인 상대인 이대감의 장남이 병약하여 곧 죽을 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낭군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혼례를 치렀습니다. 대신 시댁에서는 적으나마 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기에 수연은 자신이 친정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혼인하고 한 달도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윤수연은 꽃다운 나이에 초야도 치르지 못한 채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대감의 집안에는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몸은 튼튼했지만 머리가 좋지 않아 초시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백면서생들이었습니다. 늘 이것을 답답하게 여기던 윤수연의 시어머니는 이대감에게 은근히 요구해 보았습니다. 대감, 이제 장남도 없고 하니 둘째라도 과거에 합격하여 대감처럼 벼슬을 하고 집안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백면서생 같은 녀석이 제 힘으로 합격하기가 어려우니 대감께서 초시 때만이라도 힘을 좀 써주시는 게... 그러나 이대감은 단호한 음성으로 꾸짖을 뿐이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린 적이 없소. 아이들이 스스로 학문을 닦지 않는다면 설령 과거에 급제한다 한들 오래 버틸 수 있겠소? 나는 끝까지 올곧은 길을 가려 하오. 대감께선 지나치게 청렴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그리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사옵니까? 이 가문을 지키고 2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려면 부모로서 때로는 그릇된 길이라도 마땅히 밟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요. 이대감은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시오. 그것이야말로 가문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가문의 수치를 더하는 일일 뿐이오. 윤수연의 시어머니는 속으로 분을 눌러 담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눈매에는 이미 잔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길석은 저작거리에서 돌아와 행랑채와 곡간 사이를 지나던 그 순간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춘 길석은 인기척을 줄이며 조심스레 몸을 벽에 붙였습니다. 마님과 청지기 간의 조용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길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마님, 그 방법이란? 청지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각시 투구꽃에 독약을 구해오너라. 대추차에 타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로 배에서 떨어진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 허나 그 약을 구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사옵니까, 마님? 청지기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은근슬쩍 마님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지기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청지기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여쭙자면 어찌하여 꼭 수연아 씨를 자결한 곳으로 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연려문 때문이옵니까? 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청지기를 내려다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연려문이 세워지면 내 아들들의 벼슬길이 열릴 것이고 이 집안 또한 든든해질 터. 결국 내게도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청지기는 머리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마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면 이 미천한 것이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길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연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의리나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길석은 처음 아씨를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마에서 내려오는 아씨의 모습은 감히 머슴이 올려다보아서는 안 될 고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언제나 단아했고 말없이 고요했으며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짙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석은 수연을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조용히 눈에 그리고 마음에 아씨를 새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님에 의해 아씨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길석은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감히 자신이 가질 수는 없을지언정 아씨가 꼭 살아라도 계셔야 자신 또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대추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친정가는 백길이 멀고 험하니 이 차를 마셔서 미리 속을 달래놓거라. 수연은 의심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으나 배가 출항한 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다리는 풀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청지기가 다정한 척 수연의 팔을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멀미가 나시는 듯하니 바람이라도 쐬시면 좀 나으시지 않으시겠사옵니까? 수연은 몽롱한 정신이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부축하는 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배의 난간 앞에 다다랐을 때 청지기는 수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죄송하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아씨와 아씨 친정댁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수연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거친 손이 그녀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수연의 몸이 허공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청지기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바닷물 속으로 수연의 몸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씨가 스스로 몸을 던졌소. 어찌 이런 일이? 그의 외침에 가판 위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이 뛰어나와 난간 쪽으로 몰려들었으나 누구도 검은 바다로 뛰어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청지기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연료문이 세워지겠지. 그 순간 바다 위에는 큰 배의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따라가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는 길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씨가 친정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릴 것임을. 그래서 몰래 작은 배를 준비해 배가 떠나는 순간부터 멀찍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닥쳤습니다. 아씨, 길석은 수연이 난간에서 밀려나는 순간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밤바다의 차가움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깊이 가라앉는 아씨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길석은 온 힘을 다해 수연의 허리를 감싸 쥐었고 단단히 품에 안은 채 힘겹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배로 수연을 끌어올렸습니다. 길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씨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숨조차 미약했습니다. 아씨, 버티시오. 길석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병을 급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강과 감초를 우려낸 해독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조심스레 수연의 입술에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씨를 살릴 것이다. 길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장 육지로 향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곧 수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임을 길석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시댁에서 그녀를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이미 연료문을 세울 준비를 마쳤다면 살아 돌아온 아씨는 오히려 가문의 치욕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숨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길석의 시선이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어릴 적 고깃배를 타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시절 본 적이 있던 섬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풍랑이 거세면 어부들이 일시적으로 피신하는 곳이었지만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섬이 더욱 적합했습니다. 길석은 거친 파도를 가르며 흔들리는 작은 배를 그 외로운 무인도로 몰아갔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희미한 빛을 감지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수연이 깜짝 놀라 움찔하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씨, 정신이 드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길석?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여긴 어디란 말이냐? 길석은 수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수연과 거리를 두고서 말했습니다. 아씨,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기운을 다 회복하지 못하셨으니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체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냐? 이곳은 어디고? 아씨께선 바다에 빠지셨소. 뭐라고? 수연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시어머니가 건넨 차를 마셨고 그 후부터는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난간에 선 자신,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순간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실족한 것이 아니라? 길석은 아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연의 시어머니와 청지기 간의 계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아씨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시 아씨를 없애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입니다. 지금 육지로 가면 아씨는 또다시 위험에 처해지실 겁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길석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길석이 너도 이곳에 함께 남겠단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무인도에서 수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피우려 해도 손끝에 작은 불씨 하나 만들지 못했고 발을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인도라는 척박한 땅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길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나뭇가지를 엮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뭇잎에 빗물을 모아 깨끗한 물을 마련하고 깊은 숲속에서 야생 열매를 찾아왔습니다. 바닷가로 나가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수연에게 마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길석은 신분이 낮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길석이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수연의 거처는 얼기설기 엮은 어설픈 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길석은 대나무를 잘라 다듬고 제법 튼튼한 나무들로 기둥을 세우고 바람을 막을 덧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끝에 움막은 이제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곳에서 지냈고 길석은 해변가의 작은 동굴을 거처 삼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길석의 거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은 허술했습니다. 문이 없어 바람이 그대로 들이쳤고 비라도 내리면 안쪽까지 축축하게 젖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풀 몇 단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석이 지내고 있었다니. 수연은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갈라질 듯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움막의 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연은 초조한 마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석이 있는 동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석은 그곳에서 조용히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축축했고 바닥도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병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병이 들 것이다. 어서 움막으로 들어오거라. 길석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선 수연의 모습이 어쩐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씨. 저는 익숙합니다. 그러니 아씨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둘뿐. 비가 이렇게 퍼붓는데 어찌 혼자 이리 추운 곳에서 버틴다는 말이냐. 나는 괜찮으니 어서 움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구나.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아씨, 반상의 복도가 있는데
제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도 신분이 중요하더냐? 그깟 반상의 법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까지도? 길석은 주저했으나 결국 수연의 말에 따라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선 길석은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몸을 떨며 불가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거라. 이곳에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하니. 그날 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하는 감정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바람끝이 서늘해지는 어느 날 밤, 움막 앞 모닥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겹쳐졌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엔 참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었지. 달맞이 꽃을 따라 걷던 기억,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던 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수연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어렸고 불빛에 비친 눈동자는 마치 과거로 흐르는 물처럼 고요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길석은 수연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잠시 숨을 고른 후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그리운 시절이 많으시겠지요. 저에겐 유년의 기억이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이더냐? 그리운 것이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길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아씨께서 제 곁에 계셨던 그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기억보다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길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아씨를 처음 배웠던 그날, 제가 대감댁의 머슴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저릿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고요히 계시던 아씨께서는 마치 스스로도 모르게 외로움을 감추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씨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구나. 길석은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마음이었으니 저는 머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그저 바라만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불빛 속에서 그의 고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오랜 망설임 끝에 결심한 듯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머무는 시간이 저에겐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씨 곁에서 숨 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수연의 심장은 어지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너무도 선명히 전해졌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던 감정이 이제야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석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용기 내어 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석아, 이름을 부르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름 사이사이에 스며든 떨림과 망설임, 그리고 깊은 감정이 달랐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길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씨, 그 순간 길석은 조심스레 수연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곳엔 저희 둘뿐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석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은 길석의 품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이 은은히 타오르는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변했습니다. 운명의 굴레를 넘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섬의 바람도 파도도 달빛조차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섬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따스한 바람과 가을의 고요한 햇살은 사라지고 겨울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모닥불조차 버거운 냉기가 운마강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길석은 수연을 품 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요. 바람도 추위도 점점 우리를 몰아붙일 것이요. 수연 역시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머무르면 결국 우리는 사라질 것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소. 길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서 결심이 얼마나 단단히 굳어졌는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지로 가겠단 말씀이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을 바로잡아야 하오. 내 인생을 이대로 빼앗긴 채 살아갈 수는 없소. 나의 억울함을 밝히고 윤수연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하오. 길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것이요. 그들이 다시 당신을 해치려 들 수도 있소. 수연은 길석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내 운명을 내가 직접 결정할 것이오. 서방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그 순간 길석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하겠소. 어디든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소. 그들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겨울바다를 뚫기 위해 길석은 오래전 숨겨두었던 작은 배를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판자를 이어붙이고 다른 밧줄을 새로 묶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 위에 작은 배를 띄웠습니다. 무인도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수연과 길석은 곧장 이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수연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연료비가 보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연려윤씨 집이라는 글자가 뚜렷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거짓을 바로잡고 내 삶을 스스로 지킬 것이요. 그 길로 수연은 곧장 도의 관찰사를 찾아갔습니다. 관찰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윤씨 부인, 자결하셨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찌 여기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온 이유입니다. 저희 시댁에서 저를 없애려 했고 거짓으로 연료비를 세운 사실을 밀고하러 왔습니다. 부디 이 부정을 철저히 감사해 주십시오. 관찰사는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현 관찰사는 과거에 이대감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었고 이미 연료비가 세워져 일대에서 이대감 집안은 존경을 받아오던 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소이다. 자신 없게 대답하는 관찰사를 보고 수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찰사 나리, 법과 정의보다 사적인 관계가 더 중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관찰사는 당황한 듯 손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우선 돌아가 계시오. 관찰사는 결국 이대감을 찾아가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예상과 달리 이대감은 얼굴이 굳어지며 낮게 호통을 쳤습니다. 감사 대상에게 미리 조사할 내용을 먼저 알리면 어찌한단 말이오. 관찰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이대감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관직에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부정을 용납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오. 이 일을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오. 관찰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연료비는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청지기는 나라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두 아들들은 과거 급제의 특혜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대감은 조용히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이대감은 미리 마련해둔 비상금을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길석과 함께 떠나라. 멀리 가서 새롭게 시작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수연과 길석은 더 이상 신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연의 이름 앞에 연려라는 명칭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한 여인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부당한 권위에 맞선 용기, 그리고 거짓된 명예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삶. 사랑은 헌신과 신뢰로 완성되며 진정한 명예는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야, 오늘 밤 나와 함께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씨? 묻지 마. 그저 나의 처음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나도 남자요. 이러시면 참기 힘듭니다, 아씨. 후회하실 거요. 그 반대야. 후회하기 싫어서 너에게 안기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머슴이었다가 양민이 된 사내가 한 여인에게만은 여전히 머슴으로 살고 싶어 하고, 아시였다가 기녀가 된 여인이 한 사내에게만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싶어 하는 애타는 남녀의 사랑과 복수를 그린 이야기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달빛이 유난히 차갑고 흐린 밤, 장중한 이대감의 정원은 고요했지만 그 정막 속에 스며든 긴장감은 짙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은은히 새어나오는 등불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명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는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이대감의 고명딸 이연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게 그을린 피부에 평생을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아온 사내 돌쇠였습니다. 문 안쪽 연진의 아버지 이대감이 무거운 기운으로 딸아이와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연진아, 넌 이곳을 떠나야 한다.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갑자기?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오라버니는요? 네 오라비는 이미 그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듯하구나. 나와 네 어미는 이곳에 남는다. 하지만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연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살아야 우리 가문도 끝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처럼 이대감의 손짓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돌쇠야, 네가 연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예, 대감마님.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아씨를 지킬 것입니다. 연진은 이 모든 사실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감은 다시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너의 하인이 아니다. 내가 돌쇠의 노비 문서도 태워버렸고 네 오라비가 한성부에 신고하여 해방증도 받아주었으니 돌쇠는 이제 양민인 것이다. 돌쇠는 네 목숨을 지킬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는 돌쇠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 잠시 침묵이 감돌았으나 이내 이대감은 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떠날 수 없다. 어서 가거라.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이곳을 파멸로 몰고 올 징조였습니다. 돌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갑시다. 연진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만이 확실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연진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산길, 도성의 불빛은 이미 저만치 아득했고 두 사람의 발길은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진은 두 발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새벽의 한기가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돌쇠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계속 걸어야 한다고 연진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연진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걸음을 멈추고 서둘러 숨을 골랐습니다. 아씨, 왜 멈추셨습니까? 더 가야 합니다. 연진은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괜찮다. 잠시 숨을 돌리려 했을 뿐.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연진의 몸짓이 이상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씨, 혹시 다리가 많이 아프십니까? 아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결국 연진은 다리를 비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연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쇠는 연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소피가 급하다. 돌쇠는 순간 멍해졌고 연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속으로 몇 번이나 삼켰던 말이었지만 결국 내뱉고 말았습니다. 연진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저기 숲으로 잠시 가야겠단 말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일은 굳이 허락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감히?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연진은 눈을 부릅뜨며 경고했습니다. 너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단 한 번이라도 보면. 하늘에 맹세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씨. 그녀는 성큼성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아씨가 안 됐기도 해 어이없는 실소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연진이 나무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옷자락을 정리하며 다가오던 연진은 여전히 돌쇠의 눈을 피했습니다. 너 정말 안 받겠지? 아씨, 제가 감히 그런 무례를 범할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 서린 장난기를 본 연진은 다시금 발끈했습니다. 입 다물고 앞장서거라.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야. 돌쇠는 씩 웃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묘하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양근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이대감이 돌쇠에게 미리 알려준 곳, 과거에는 양반이었으나 지금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심진호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돌쇠가 문을 두드리자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낡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을 내비쳤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감 어르신께서 위급할 때 이곳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심진호는 한참을 돌쇠와 연진을 살폈습니다. 누더기처럼 먼지와 진흙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어도 본래의 품격을 숨길 수 없는 여인, 이대감의 고명딸 이연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심진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감께서 결국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쥔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대감은 끝까지 개혁을 꿈꾸셨지만 그래도 너만은 살려야 했겠지. 심진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양반이 아니다. 한성에서 유명했던 그 이연진도 아니다. 내 신분은 이제 지워졌다. 너는 잡힌다면 바로 처형될 도망자다. 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고 나니 뼛속까지 시리게 실감이 났습니다. 양민으로 살아갈 생각이냐? 연진이 망설이자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호적이나 인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니 넌 나라의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또한 발각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아남을 길은 하나뿐이다. 무엇입니까? 천민이 되어라.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씨께서 어떻게? 현실을 직시해라. 돌쇠야, 지금 연진이는 도망자다. 살고 싶다면 관리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연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성에 남아라. 한성에? 대신 천민은 기생이 되어라. 돌쇠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진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대감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되셨다. 개혁파 살인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으나 결국 사화에 휩쓸려 사라지셨지. 하지만 그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너는 한성에서 그 단초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심진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제 생존을 위해 살고 가족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살아야 한다. 연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돌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생이라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길만이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돌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진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길을 안내해 주마. 며칠 후 심진호 영감은 한양에서 기생들을 교육하는 유명한 대방을 데리고 와 연진을 보였고 그녀는 연진의 미색과 기품을 보고 제자로 받아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로 기녀였던 연진의 스승은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이대감의 지성과 의지를 오랫동안 존경해왔기에 기꺼이 연진을 조선 최고의 기녀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연진이 기생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연진은 처음부터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이미 시와 글에 능통했으며 붓을 쥐면 섬세한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기생으로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연진은 특히 고급스러운 화술을 익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던지는 어려운 한시에도 막힘없이 답하고 풍류를 논하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세련되게 말을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가야금은 그녀가 가장 애정을 쏟은 분야였고 양반과 규수로 자랄 때 배웠던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연진은 돈보다 학식을 중시하는 선비들과 고급 관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연진과 가까운 곳에 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대감이 떠날 때 남겨주었던 상당량의 노잣돈을 미천 삼아 그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무역업을 배우기 위해 한성의 유명한 상단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상단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천출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허드렛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밤새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단의 거상들은 돌쇠를 무시했고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 국제무역의 흐름을 익히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돌쇠는 연진아 씨를 도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하게 일하고 익히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걷던 두 사람은 한 번씩 약속된 날짜에 은밀히 만나 서로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연진이 수련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한밤중 몰래 마당으로 나가면 돌쇠는 그 근처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소? 힘들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나는 하루 종일 짐을 날랐소. 노비였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래도 상단에서 살아남고 있지 않느냐. 이젠 제법 장사꾼처럼 보이는구나. 그래봤자 아직은 상단에서 말석을 차지한 일꾼일 뿐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연진이 조용히 가야금을 튕겼습니다. 그녀의 가야금 선율이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이었던 자신이 상단에서 무역을 배우고 있고 양반가 고명딸이었던 연진이 기생이 되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참 희한한 인연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린 살아남았소. 앞으로도 함께 살아남을 것이요. 연진은 돌쇠의 넓은 어깨에 기대고 싶었지만 참았고, 돌쇠는 연진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언젠가 다시 하나로 이어질 것임을 두 사람은 서로 간의 간지러운 온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기방아는 손님방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연진의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미 선배 기생들 사이에서는 특출난 아이가 나타났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조창과 가야금 실력은 남다른 데다 화술과 문학적 소양까지 겸비한 기생이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양반들과 고관 대작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첫 손님이 되겠소. 아니, 그런 재주 있는 아이라면 내가 먼저 봐야겠소. 각 방에서 남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연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첫 손님은 제가 직접 고르겠사옵니다. 순간 기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참 기녀가 감히 손님을 가린다? 하지만 연진은 머뭇거림 없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감 어른의 방에 들겠습니다. 순간 기방이 술렁였습니다. 최대감은 현 2조 판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관대작이었고 개혁파 살림을 숙청했던 사화의 주동자였습니다. 연진의 아버지 이대감 역시 그의 손에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냉혈한 최대감을 선택한 연진의 용기에 경악했지만 연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나를 찾겠다 하였다고? 그렇사옵니다. 그 아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기롭군. 어디 얼마나 대단한 기생이길래 감히 첫날부터 나를 찾는지 보자. 드리라. 방문을 연 연진은 도도하면서도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습니다. 최대감은 연진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흔한 기녀들과는 달리 연진은 자신을 마주하고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매무새, 기품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연진이 들고 온 가야금. 최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야금을 준비하는 것이냐? 가야금이 제게 있어 가장 좋은 버시오니 한 곡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자. 연진은 천천히 가야금을 조율한 후 손끝을 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첫음을 튕겼습니다. 방안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깊고 서정적인 선율이 공간을 감싸며 흐르자 최대감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천천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듣기 좋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라 했느냐? 소녀 설안이라 하옵니다. 설안이라.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세월이 흘러도 그 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난초라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고 싶어 제가 지었습니다. 연진은 도도하지만 매혹적인 태도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순종도 그렇다고 거부도 아닌 묘한 태도. 최대감은 그 눈빛에서 신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편 연진이 본격적인 기녀가 된 이후 돌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 여겼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이미 깊은 사랑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마음을 다잡고 연진의 기녀 생활을 품위 있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무역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대감이 남긴 노잣돈을 미천 삼아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교역에 눈을 떴었고 그 과정에서 상단을 운영하는 거상들과의 교류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나날을 보내도 연진을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때때로 일부러 큰 돈을 써서 연진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흥을 위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단 한순간이라도 연진이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자신은 결국 돌쇠의 손을 잡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최대감은 생각보다 냉철했고 쉽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에게 가까워지려면 단순한 기녀로서가 아닌 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그의 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를 떠올리면 연진의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대감이 연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몇 달간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전해주는 소소한 정보들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진은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작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냐? 저는 대감께 쓰임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대감을 도와 권력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대감의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신뢰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당돌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감의 여자가 되고 싶사옵니다. 저를 첩으로 삼으시고 이 기방에서 빼주십시오.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은 년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미 내 것이 될 줄 알았다. 연진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너를 내 여자로 만들어주마. 연진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요한 모임이 있다. 그날 네가 특별히 내 옆에 있거라. 최대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너를 나의 여자로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다. 연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연진이 계획했던 거사를 실행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네 머리를 올려야 할 때가 되었구나. 영광이옵니다, 대감마님. 연진은 가만히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감히 아래옵건데 지금은 몸이 온전치 않사옵니다. 온전치 않다? 연진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소녀, 탈거리를 하고 있어 몸이 불편하옵니다. 다만 지금까지 머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오직 대감마님께서 올려주실 날을 기다렸기 때문이옵니다. 최대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기다려왔다면 조금 더 참을 수도 있겠지. 연진은 최대감의 모임이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위해 그녀는 대방과 긴밀히 상의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대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최대감의 집에서 중요한 증거를 가져올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 기방에서 오랫동안 대감들의 심부름을 하며 그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든 자가 있다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자는 오래도록 기방에서 사환으로 일하며 대감들의 서신과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했지. 그 덕분에 대감들의 집안 사정에도 꽤나 밝은 편이다. 그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자는 이미 기방 생활에 지쳐 있었다. 큰 돈을 쥐어준다면 기꺼이 너를 돕겠지. 다음날 연진은 돌쇠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아씨, 갑자기 무슨 일이오?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슨 부탁이오? 연진은 돌쇠를 데리고 기방의 한 조용한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대방이 소개한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께 새로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 그런 것이 내게 가능하기나 하겠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이분은 누구요? 이분이 최대감의 집으로 너와 함께 가줄 거다. 내가 그 대감의 집으로 저희와 함께 들어갔다 오면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왕께서 기방에서 진 빚 전부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넉넉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살림을 차릴 수 있으실 만큼.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방 생활에 질릴 대로 질렸지. 하지만 대감의 집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는 건 위험한 일이야. 돌쇠가 나섰습니다. 그저 하루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최대감의 집에서 필요한 걸 찾고 빠져나올 것이요. 좋아.
그만한 돈을 받는다면 위험을 감수할 만하지. 고맙습니다, 나리. 사화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아야 한다. 내일 내 놈을 늙은 사환을 대신할 신참 사환으로 위장해 대감들의 집을 돌며 인사를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날 밤 자연스럽게 최대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돌쇠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환이 방을 나가고 연지는 돌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돌쇠야, 오늘 밤 나와 함께해. 돌쇠는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아씨? 묻지 마. 그저 나의 처음을 너에게 주고 싶어. 돌쇠는 그녀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남자요. 이러시면 참기 힘듭니다, 아씨. 그 반대야. 후회하기 싫어서 너에게 안기는 거야. 연진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돌쇠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진에게 밀려 벽에 기대 있던 그가 순간적으로 연진을 와락 안고서 그녀의 옷고름을 급하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진과 돌쇠는 서로의 온기에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연진은 계속해서 돌쇠의 품을 파고들었고 그 표정에는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떨림과 절정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진은 돌쇠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연진은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나는 이제 최대감의 첩이 되어야만 복수를 완성할 수 있다.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 연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약 실패한다면 이후엔 혼자 해결할 것이야. 그때는 이 위험한 일에서 너는 빠지거라. 그자의 첩이 된다니 내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소. 그러나 연진은 슬픈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조용히 방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칼날 같은 이체가 서렸습니다. 자신은 절대 저 여인을 빼앗길 수 없으니 꼭 이 계획을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연진은 최대감의 곁에서 오가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나한 술자리 속에서 청거할 인물들의 명단을 슬쩍슬쩍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진이 곁눈질로 살펴보니 특정한 인물들에게 아주 후한 추천의 글이 적혀있는 서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연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돌쇠와 사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진은 숨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특별히 눈에 띄는 편지들이 있을 것이오. 최대감이 직접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거래를 했으니 거래 장부를 확보하면 그 증거가 될 것이오. 그 거래 장부란 것이 어찌 도움이 된단 말이오? 거래된 돈의 규모와 대상이 적혀 있을 것이오. 명단에 적힌 인물들이 조정의 관직을 차지했다면 그들에게 막대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서신뿐 아니라 돈의 흐름까지 남아있다면 매간매직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서찰과 거래 장부라는 것이군요. 몇 개의 편지와 거래 장부만 확보해도 충분하오. 그러니 꼭 그 두 가지를 챙기시오. 돌쇠와 사화는 단단히 각오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진은 급히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진은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술을 따르며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연회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대감의 신복인 서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른 몸을 겨우 가누며 오늘 받은 서찰들을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쇠와 사화는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관이 최대감의 집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습니다. 최대감의 집으로 들어간 서기관은 이제는 취기가 심하지 않았기에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감이 사가에서 진무를 보는 별도의 문방이 있었고 사화는 그가 필시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사화는 돌쇠를 이끌고 최대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사화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기관 나리께 전할 중요한 서찰이 있어 왔소. 대감께서 꼭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하시더이다. 집안 하인들은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고 돌쇠와 사화는 서재 밖에서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서기관이 문 밖으로 나오자 사화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다시 가져오라 하신 서찰이 있는데 경상도 박경식의 것이라 하더이다. 서기관은 서찰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고 사화는 기다릴 테니 서재 안에서 잠시 머물러도 되겠냐고 청했습니다. 서기관은 의심 없이 그들을 서재에 두고 문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서찰을 살핀 후에 해당 인물이 없다고 말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돌쇠와 사화는 재빠르게 그를 포박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을 기절시킨 후 즉시 문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찰들을 최대한 많이 챙겼고 서기관이 정리를 위해 펼쳐둔 장부까지 들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안 하인들이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기관 나리는 오늘 밤도 새시는 거요? 사화는 짐짓 당연한 일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기방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셨다 하며 밤새 서찰을 정리하겠다 하더이다. 하인들은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기관 나리가 밤새는 날이면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지? 엄요? 그런 날이면 늘 예민하시긴 하지요. 이렇게 서기관이 아침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 두 사람은 태연히 최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최대감의 숙적이자 사림의 이상향을 꿈꾸는 좌이정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앞장서고 뒤따르는 군사들이 기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왕명이다. 이조 판서 최대감을 즉시 압송하라. 최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라? 어명이라니? 매감 매집과 국법 유린의 혐의로 체포하는 바이다. 증자도 없이 어찌 이러는 것이냐? 증자는 이미 전하의 손에 있고 증인도 이미 여럿이다. 최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행인? 누가 감히?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하니 내 신복인 서기관이 직접 증자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었고 어젯밤 이곳에서 네가 직접 매감매직을 모의한 자리에 함께한 이가 특별히 증인이 되어주겠다 하였다. 최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대감의 앞에 천천히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연진이었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께 저는 설안이겠지만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이연진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선친의 함자는 이 광자 조자이옵니다. 최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곧 분노로 가득 차며 연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년! 감히 네가! 그러나 연진은 오히려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파멸시킨다고 해서 제 부모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최대감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제 마음에서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미워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십시오. 최대감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이 그의 팔을 잡아 끌자 그는 악에 바친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의금부에 가서 증언까지 하고 온 날부터 연진은 몇 날 며칠 동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절하듯이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장 속에 지내온 탓이었기에 연진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듯했습니다. 그 사이 돌쇠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역업을 통해 모아두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연진이 자신이 번 모든 돈을 사환의 수고비로 주었기에 기방의 사환을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돌쇠가 마련했고 연진을 기적에서 빼기 위한 속량금으로 대방에게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대방은 돈을 받으며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나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굳이 이 돈을 받고 싶지 않구나. 대방 어른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연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사옵니다. 대방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그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연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 깊은 잠에서 깨어난 연진을 향해 돌쇠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는 기생이 아니오. 제가 기적에서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소. 연진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돌쇠는 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이미 나와 밤을 보낸 내 여인이오. 연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 속에는 변치 않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겠소? 연진은 잠시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연진과 돌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의 어느 고을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작은 주막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주막에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진을 도와주었던 기방의 그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은 한성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먼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들른 것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은 후 사환이 연진과 돌쇠에게 작은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대방 어르신께서 주신 것이요. 연진과 돌쇠는 의아한 얼굴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쇠가 연진을 속량하기 위해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대방 어르신께서는 연진아 씨가 기녀 출신이니 신분상 천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소. 그래서 이 돈으로 면천하여 양민으로 살아가라 당부하셨소. 연진과 돌쇠는 놀란 눈으로 사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방 어른이 이토록 큰 배려를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대방 어르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연진아 씨의 아버지 이광조 어르신을 존경해 오셨다고 하셨소. 동시에 그분을 사모해 왔다 하더이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소. 연진은 깊은 감동에 잠긴 듯 조용히 보자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연진은 대방의 뜻에 따라 면천을 하였고 양민이 되어 돌쇠와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을 낳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막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밥과 정이 넘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진은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복수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은 것,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새삼 행복했습니다. 연진의 곁에는 언제나 돌쇠가 있었고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혐오했던 과거의 자신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기 바란다면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대가 꿈꿀 수 있도록 같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주는 것이란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대과를 준비하는 기숙사를 배경으로 유쾌하면서도 은밀한 일상을 보내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어느 한적한 골목에 윤 선생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이름 높은 훈장인 윤 선생이 글방을 열어 학동들을 가르치던 양반가였으나 윤 선생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리하여 윤 선생의 부인과 딸 윤채원은 대과를 준비 중인 유생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기숙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옥란은 성격이 엄격하고 고지식하여 몰락한 처지에도 기품을 유지하며 찾아온 유생들에게도 단정함과 예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딸 윤채원은 그런 어머니와 달리 순진하고 호기심이 많아 유생들에게 종종 엉뚱한 질문을 던져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기숙사에는 3명의 유생이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유생 강도윤은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으나 너무 고지식하고 엄격해 살아있는 공자라고 불렸습니다.
두 번째 유생 송진호는 공부보다 풍류를 더 좋아하며 기방 출입이 잦았고, 세 번째 유생 박현수는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언제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소문을 몰고 다녔습니다. 사실 채원에게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몰래 청나라의 춘화집을 모작하여 조선식으로 변형한 춘화를 그려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춘화집은 청나라풍과 달리 조선식 복식과 배경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인기가 많았으나 값비싼 안료를 써야 했기에 형편상 많이 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춘화집은 인기가 많아 그 값이 제법 나가는 축이었습니다. 이렇듯 유쾌하면서도 은밀한 일상을 보내며 윤신의 기숙사는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몰래 놀다가 돌아오는 송진호와 박현수를 본 강도윤은 나지익하게 그들을 야단쳤습니다. 두 분은 과거에 합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다 오시면 내일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겠소? 송진호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도윤 형님, 공부도 좋지만 가끔 머리도 식히고 몸도 좀 풀어줘야 하지요? 형님도 한 번씩은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인생에 이런 즐거움도 없으면 사는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현수도 능청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을 부릅뜨고 엄하게 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박해서야 어찌 학문을 논할 수 있겠소?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자제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고 학문을 논하도록 합시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채원은 강도윤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꽉 막힌 사내는 처음 봤네. 다른 유생들은 채원이 방을 청소할 때면 함께 앉아 살아가는 이야기며 한양의 온갖 소문들을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강도윤만은 채원이 자신의 방을 청소할 때는 한 시즌 전에 미리 알려달라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아씨,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을 모르십니까? 아무리 하숙집이라도 이런 예는 지켜야지요. 앞으로 제 방을 청소하시려거든 반드시 한 시즌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원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니 참으로 유별나고 답답한 선비님이시네. 그러던 중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강도윤은 집에서 목욕하기가 불편해 아주 늦은 밤 몰래 강가로 나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잠든 틈에 그림에 필요한 안료와 종이를 사오던 채원이 도윤의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보름달이 훤하게 강가를 비추고 있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다리 사이에서 뭔가 큰 뼈와 같은 것이 우뚝 솟은 것을 보고 채원은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도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이곳에 낮에는 안 보이던 뼈가 튀어나와 있네요. 에구머니나, 게다가 퉁퉁 부으셨어요. 목욕을 하시다 이 뼈를 다치셨나요? 채원이 순진한 눈빛으로 물으니 도윤은 당황해 급히 등을 돌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아씨, 이것은 다친 것이 아니라 물에 젖으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본 춘하첩에도 그곳은 늘 가려져 있어서 몰랐거든요. 물이 없어서 뼈가 안 보였던 것인가 보네요. 제가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씨는 그런 민망한 말씀을 어찌 그리 쉽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씨께서 춘하첨을 보시면 어찌합니까? 이리로 오지 마십시오. 도련님, 궁금한 걸 못 참는 건 제 성미인걸요. 어머! 그런데 아까보다 더 부으신 것 같아요. 더 아프신 것인가요? 강도윤은 채원의 말에 얼굴이 불타오르듯 붉어지며 급히 물속으로 몸을 감추고 외쳤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물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아씨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밤이 늦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상한 도련님이셔. 날씨가 이리도 더워 강에 목욕을 하러 오신 분이 물이 뭐 그리 차다고 저러실까? 도윤은 얼굴이 붉어져 물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채원은 도윤 선비에게 한 시즌 후 방 청소를 한다는 쪽지를 넣고 옆집으로 놀러갔습니다. 옆집 하인 똑순이는 동네 남정네들을 꿰어내는데 이름난 처자였습니다. 똑순아, 어떤 남정네가 그곳이 물에 젖으면 뼈가 커지고 퉁퉁 부어오른다는데 정말 그러하냐? 똑순이는 흥미롭게 되물었습니다. 아씨, 얼마나 부었던가요? 채원은 대충 그 크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똑순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그 남정네는 꼭 붙잡고 혼인하셔야 해요.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채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똑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채원은 미리 언지를 넣은 시간에 도윤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채원이 미리 쪽지를 넣어두었으나 어젯밤 황당한 일로 얼이 빠진 도윤은 그 쪽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채원을 본 순간 전날 밤의 민망한 상황이 떠올라 도윤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헐레벌떡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채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보다가 이내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이불 틈에서 책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한 채원은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본 채원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모작으로 그린 춘화첩인 춘몽화첩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공자님보다 더 엄격하신 도련님이 이런 걸 보시다니. 채원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슬쩍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도련님의 약점은 확실히 제 손에 들어왔네요. 앞으로 그토록 궁금했던 남정네의 신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요. 호호호. 채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채원은 간식을 드리는 척하며 도윤의 방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낮에 도련님 방을 청소하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도련님께서 춘몽화첩을 몰래 보시고 계시더군요. 도윤은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춘몽화첩이 당최 뭐란 말이요? 나는 그런 책 이름은 처음 들어보고. 채원이 씩 웃으며 품에서 도윤의 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좌가 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유생의 책을 잘못 가져와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내 것이 아니오. 발뺌하는 도윤을 보자 채원은 더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보신 것 치고는 이불 아래 꼭 숨겨두셨던데요. 공자님도 울고 가실 대쪽 같은 도련님의 약점은 이제 제 손에 들어왔어요. 채원은 능청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은 몰래 아껴두며 보아온 책을 들키기도 했거니와 그 책을 채원이 보았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원의 다음 말에 도윤은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이 책은 제가 직접 그린 책입니다. 제가 춘몽화첩을 그렸지요. 몇 권 없어 한양에서 아주 귀한 책이라 들었는데 그 귀한 것을 도련님이 가지고 계셨네요. 도윤은 당황하여 이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채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압박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것은 도련님이 다 도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기숙사의 모든 유생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르니까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대신 비밀은 꼭 지켜주시오. 도윤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음날 밤 채원은 도윤에게 몰래 만나자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강가의 오래된 물레방앗간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던 채원은 그를 보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제 화첩은 청나라의 것을 모작한 것이라 제대로 된 그림이라 할 수 없었지요. 이제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도련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우선 저는 남정네의 벗은 모습이라고는 도련님의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니 가슴팍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며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씨,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깨까지만 그릴 거예요. 더 아래는 아직 안 그릴 테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가슴팍만 잠시 보시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아씨는 정말이지 너무 대담하십니다. 허허, 도련님도 춘몽화첩을 보실 만큼 대담하시니 저랑 잘 맞는 걸지도 몰라요. 채원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붓을 들어 도윤의 모습을 자세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밤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채원은 다시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도 물레방앗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밝게 빛났고 물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뒤태를 그릴 차례예요. 자, 뒤돌아서 주세요. 도윤은 두 손을 허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아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도 이번에는
채원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춘몽 화첩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 화첩을 숨겨두고 보시는 분이 다른 분들께 공자왈, 맹자왈 하셨던 것이 알려지시고 싶지 않다면 협조해 주셔야죠. 걱정 마세요. 엉덩이까지만 볼 거예요. 도유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뭔가에 홀린 듯이 채원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모습이 화폭에 담기는데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계속될수록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채원의 열정적인 태도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채원의 손끝은 진지했고 그 눈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빛이 났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에 도윤의 마음은 점점 그녀를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엉덩이까지만입니다. 그렇게 도윤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채원은 붓을 들고 그의 넓은 어깨선을 따라 눈을 움직이며 진지하게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자리에 누웠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채원의 손끝,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가까이서 들려오는 가벼운 숨소리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어찌된 일인가? 나는 지금 그녀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날 이후 도윤은 혼자 소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을 빙빙 돌며 이유 없이 눈길을 주고 그녀가 다른 유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괜스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인정하기에는 아직 도윤은 너무도 고지식한 선비였습니다. 며칠 후 채원은 다시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도 물레방앗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윤이 먼저 와서 채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도착하자 도윤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부위를 그리시려고 불러내신 겁니까? 채원은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예전에 퉁퉁 부으셨던 곳이 다 나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앞모습 전신을 그리고 싶어서요. 도윤은 기겁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절대 아니대요. 도련님, 이곳엔 물도 없으니 오늘은 뼈가 튀어나오거나 퉁퉁 부으실 일도 없을 텐데요. 왜 그러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둘은 한참을 티격태격하다 결국 채원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가리시고 나머지 전신을 그리는 것으로 합시다. 도윤은 한숨을 푹 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붓을 들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넓은 가슴, 단단한 팔과 곧은 다리까지 달빛 아래 비치는 남성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워요. 도윤은 깜짝 놀라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도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채원의 모습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도윤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채원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살며시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씨가 너무 진지하게 아름답다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도윤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채원 역시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손으로 볼을 감쌌습니다. 물레방앗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원의 시선이 도윤의 몸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련님, 어찌된 일입니까? 물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곳이 또... 채원은 걱정하는 눈빛으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는 엄청 당황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손으로 얼른 가리고 말했습니다. 아씨, 이곳은 물에 닿지 않아도 사모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법입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모하는 여인이라뇨? 그러나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옷을 입고 물레방앗간을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채원은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곱씹으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고 서로를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괜히 시선을 돌리고 말도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채원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도윤 역시 왜 자꾸 채원만이 신경 쓰이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도움으로 생생한 그림을 자랑하던 새로운 춘몽 화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채원은 그동안 바느질과 책 필사 등으로 모은 돈이라며 그 돈을 모두 어머니께 기숙사 운영비로 드렸습니다. 마당에서 모녀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본 도윤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드릴게요. 이 돈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제법 보탬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는 채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아, 이제 너도 홍기가 찼으니 이 돈은 내 혼인자금으로 쓰는 것이 좋겠구나. 채원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혼인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혼인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사위 삼고 싶어하던 옆마을 도령이 있었다. 그 집에서도 네 아버지의 인품을 높이 샀기에 며칠 전에 너에게 혼담을 넣었단다. 우리 형편이 넉넉치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리 큰 돈이 들어올지 몰랐구나. 채원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주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효도란다. 채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인만 하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으신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내 바랄 것이 없다. 그 순간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원아 씨가 혼인을 한다고? 그제야 도윤은 자신이 채원을 마음에 가득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채원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웃음,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던 모습, 자신을 놀리는지도 모르던 순진한 얼굴까지 도윤은 아찔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봅시다. 채원.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애써 누르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채원은 그곳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혼인을 하라고 하셨다며 도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혼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령이 혹시 코를 골지 않을지 어찌하십니까? 아씨가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채원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같이 살아보기 전엔 모르는 일이죠, 도련님. 혹시 그자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아씨는 유식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책은 제가 읽으면 되지요. 그리고 혹시 너무 잘생기면 안 됩니다. 너무 잘생기면 바람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채원은 피식 웃으며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도련님처럼 잘생긴 남정네는 다 바람을 피나요? 도윤은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감정을 참지 못하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아씨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싫습니다. 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도윤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도련님,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도윤은 채원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얼떨떨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는 더 이상 화첩의 그림이 아닌 뜨거운 감정과 욕망이 뒤섞인 남녀의 역사가 그려졌습니다. 서로의 떨리는 숨결이 얽혀들었고 한없이 깊어진 밤이 불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안동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혼인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채원아 씨와 혼인을 하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대과에 급제한 후에 혼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대과에 통과하기 전에 밤마다 채원아 씨 생각으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요 몇 달간 학문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만약 대과에 통과하기를 바라신다면 혼인을 승낙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녕 그 여인이 아니면 안 되겠느냐? 도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제 마음속에는 채원아 씨뿐입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결국 아들의 고집에 혼인을 허락하였고 도윤은 승낙을 받자마자 득달같이 채원이 있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채원의 어머니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부모님과도 상의하였으니 저와 채원아 씨를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채원의 어머니는 놀랍고 또 난감하여 채원을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채원아, 내게 들어온 혼담이 있는데 정말 도윤도령과 혼인하겠느냐? 채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선 제가 혼인만 하면 효를 다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저는 혼인을 꼭 해야 한다면 그 선비님 대신 도윤도령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원한다면 내가 어찌 반대하겠느냐. 허락하마. 도윤과 채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름 안에 혼인을 해야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고 혼인을 밀어붙였고 양가의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의 혼인식 날 송진호와 박현수는 마당 한쪽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고 신랑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송진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 공자님 맞나? 저분이 바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며 채원아 씨의 방청소도 미리 알려주라던 그 공자님? 현수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인생 모를 일이야. 이렇게 도덕과 규범을 중시하는 분이 우리보다 먼저 장가를 가다니 그것도 저렇게 환한 얼굴로 말이야. 송진호가 술잔을 들어올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일 한양을 돌아다니며 바람을 쐬고 세상을 배운다고 떠들었지만 결국 먼저 사랑을 배운 건 도윤도령이었어.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짓다가 이내 서로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렇게 화첩을 통해 남녀 간의 정을 제대로 배운 두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신혼의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느 날 밤 깨가 쏟아지는 신혼방 안에서 채원이 장난스럽게 도윤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공부를 하셔야 하니 그냥 주무셔야겠지요? 도윤은 채원의 허리를 감싸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부인을 안고 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채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원급제 하시려면 저를 더 자주 안으셔야겠군요? 도윤은 한숨을 쉬는 척하며 채원의 뺨에 얼굴을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오늘 밤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채원은 도윤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신혼을 보내던 도윤은 말처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책임감도 커져서 과거 시험에 결국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원급제자가 탄생한 기숙사라는 명성 덕분에 채원의 집은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유생들의 명문 기숙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치 있는 채원이 어김없이 기질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안채에서 채원이 커다란 종이를 들고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이걸 팔 겁니다. 도윤이 종이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과거 시험 예상 문제? 장원 급제자가 직접 쓴 장원 수기? 채원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시험 잘 보는 법, 과거 시험 기출문제 분석, 과거 시험 대비 중요 문장 요약본까지 만들 거예요. 과거 급제하고 싶어하는 유생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요? 도윤은 한숨을 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웃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유생들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채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죠. 서방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문 사업이에요. 유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가게에도 보탬이 되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장원 비결을 책으로 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부인이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채원은
도윤의 목을 끌어안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네, 서방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은 결국 제 말대로 다 해주신다는 걸. 도윤은 채원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부인을 내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신혼의 단꿈을 꾸며 장원급제자의 명성과 채원의 기발한 사업 감각으로 더욱 풍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배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성장시키고 배움은 책 속에만 있지 않으며 인생은 너무 심각하게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